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DSBA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남지훈입니다. 오늘 XAA 세미나는 시계열 도메인 특화 관련해서 Instance Based Explanations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Instance Based Explanation에 관련해서 네이티브 가이드와 PTAP 방법에 대한 두 가지 논문을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 컨클루션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네이티브 가이드는 ICCBR 2021년에 게재가 되었고요. 이 논문은 시계열 도메인에서 인스턴스 베이스로의 카운터 팩추얼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을 소개하는 연구입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인스턴스라는 것은 데이터셋 내에 하나의 입력 샘플 또는 관측 값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의미는 특정 시간 내에 시계열 데이터와 라벨링으로 구성한 어떤 값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밑에 테이블을 보시면 인스턴스 베이스 데이터 예시로 반도체 설비에서의 어떤 RAD ID가 있을 때에 그 RAD ID를 개별 인스턴스 식별자로 해서 각각 압력 센서 데이터를 작성해 본 것입니다. 이때 특정 구간은 라땅 제품의 프로세스가 시작하고 끝나는 전 과정이 되겠고, 그 전 과정에 대해 노멀과 업노멀 등 클래스가 정해진 인스턴스 베이스한 데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연구에서 말을 하고 있는 counterfactual explanati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unterfactual라는 것은 이제 팩트에 반대되는, 즉 바뀐 사실에 대한 결과로서 만약 뭐뭐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 문법을 배울 때 가정법 과거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 가정법 과거가 카운터 팩처를 잘 의미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문장을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데요. 이 2017년 와초의 논문에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문장을 사용해서 카운터 팩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if P were false, S would not believe that P라고 해서 P가 false였다라고 하면 S는 P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P가 false였다라면 이라는 이 문장 자체가 결국 P는 실제로는 true인 상황을 반대로 이제 가정을 한 거고, 이때 이 가정을 counterfactual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if Q were false, S would not believe that P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counterfactual로 Q가 false였다라면 이라는 부분을 사용했는데요. 이때 Q와 P는 또 원인 결과의 어떤 원인이 아니라 이 Q라는 어떤 조건이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S가 P라는 결론을 믿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Q가 바뀌면 P에 대한 믿음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Q가 P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XAI에서의 Counterfactual Explanation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테이블은 각 학생과 회사원의 어떤 그 각 조건에 따라서 대출이 거절되거나 승인된 것을 예시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현재 학생은 거절이 되었지만 만약에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보다 더 높아졌을 때에 대출이 승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때 대출에 대한 어떤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입이 되어질 수 있겠고, 또 수입이 얼마만큼이 되었을 때 대출이 승인이 되고 거절이 되고에 대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이 XAI에서의 Counterfactual Explanation 활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모델 F가 입력 X'에 대해 예측한 값이 목표 출력 클래스 Y'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오차항, 그리고 원래 입력 Xi와 변경된 입력 X' 사이의 거리를 동시에 고려해서 그 두 항의 균형, 그 값말을 조정하면서 전체 값을 최소로 만드는 입력 X'을 찾는 최적화 문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 기법은 각 피처를 독립적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테이블 데이터, 방금 소개해드린 테이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나이, 소득, 뭐 이런 것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계열 같은 경우는 각 시점이 이전 시점과 연결된 또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 변경이 자연스럽지 않고 전 시점에 대해서 또 계산 비용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 기법이 사용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계열에서는 연속된 구간의 변화의 의미를 좀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CKR에서의 카운터팩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의 핵심 속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proximity라고 해서 접근성입니다. 원래 CKR과의 거리 변화가 최소여야 하고요. 또 sparsity라고 해서 변경된 피처의 수는 간결할수록 좋다라는 속성 있고, 그 다음에는 plausibility, 현실성인데요. 실제 존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diversity, 다양성으로서 하나 입력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여러 개의 카운터팩처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설명이 더 납득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B가 더 납득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 가능한 여러 개의 카운터팩처로서 설명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팩처 생성 시 핵심 속성을 만족하기 위한 가이드를 추가하는 방식인 네이티브 가이드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이티브 가이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마존 같이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지역을 현지인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함께 여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아직 접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사례를 찾아서 결과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의 의미로 이 네이티브 가이드를 통해 카운터팩처를 설명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티브 가이드를 어떻게 생성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테이션을 먼저 설명드리면 m까지의 시간 순으로 시계열 t가 정의되고 m개의 시계열 t의 n개의 집합을 데이터셋 t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각 시계열은 클래스 레이블 C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클래스 레이블 집합을 벡터 Y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모델을 BT라고 정의를 하면 이 모델의 아웃풋은 시계열 T의 클래스 벡터 Y를 예측하는 Y 기분 T 확률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쿼리 시계열 TQ라고 할 때 BTQ는 C를 예측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Counterfactual Explanation의 목표는 TQ를 어떻게 바꿔야 다른 레이블 C'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 즉 TQ에 대한 Counterfactual 시계열 T'을 다른 클래스 C'으로 분류하는 지점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이티브 가이드 생성 방법은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 사례 중 다른 클래스에서 가장 가까운 인스턴스 t 프라임 눈을 찾습니다. 이때 눈은 nearest unlike neighbor의 약자로 가장 비슷하지만 분류가 다른 사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성을 보장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쿼리와 거리가 멀 수도 있고 시계열 전체가 변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속성 중에 proximity나 sparsity 속성까지는 보장하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T' 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이 TQ에 맞춰 더 가까운 시계열 T'으로 조정을 하는데요. 이때 현재 레이블 C에 대해 계산한 그 CAM 모델을 이용해 모델 가중치가 가장 높은 구간만 선정해서 TQ의 해당 구간을 T' 네이티브 값으로 치환을 하고 카운터팩처를 생성합니다. 아래 오른쪽 그림에서는 정상 시계열 데이터의 가중치가 제일 높은 그 일부 구간을 비정상 클래스인 myocardial infarction 레이블 데이터로 변경한 예시로
예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 방식은 이전 XAI 세미나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캠 모델이 레이블과 제일 영향도가 높은 피처들을 추출하는 데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1D 컨볼루션 기반 모델로 학습하고 마지막 컨볼루션 출력과 소프트맥스 직전의 웨이트를 곱해서 시계열의 각 시점이 분류 결과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를 캠 방식으로 시점별 중요도를 계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논문상에서는 이 자세한 설정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코드상 기준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면 파라미터로 설정한 어떤 k 길이만큼의 윈도우 사이즈를 이동하면서 캠의 서메이션 값이 제일 높게 형성되는 구간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의 시작점을 스타팅 포인트로 두고 하나씩 길이를 늘려가면서 y 기분 t 확률 값이 0.5 이하가 될 때까지, 즉 다른 클래스로 전환될 때까지 길이를 계속 늘려가면서 구간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실험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BF는 실린더, 벨, 퍼넬 등의 그런 형태를 인공적으로 생성한 시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이나타운 데이터셋은 어떤 한 도시의 그 요일별 하루 동안의 보행자 수를 측정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카페 데이터셋은 로부스타나 아라비카의 이 커피 시료에 대해서 이제 분광 데이터를 이제 시계열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ECG200은 그 어떤 심전도 관련된 시계열 데이터이고, 건 포인트 데이터는 총을 뽑는 동작 또는 총 없이 손을 움직이는 동작 간 시계열 등의 어떤 운동 패턴 관련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도메인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네이티브 가이드의 설명력, 현실성, 다양성 등을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실험인 프록시미티와 스퍼시티 관련된 평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입력 시계열과 얼마나 유사하고 얼마나 간결하게, 즉 중요한 부분만 수정되었는지를 평가한 내용입니다. 이때 에런 디스턴스와 L 인피니티 디스턴스를 사용하는데요. 에런 디스턴스는 그 원본 데이터, 그 각 시점에 대한 원본 데이터와 그리고 카운터 팩처 생성된 데이터 간의 간격의 서메이션을 의미를 하고 있고, L 인피니티 디스턴스는 체비쉐브라고 해서 각 시점에 대한 간격 중에 제일 큰 값, 맥스 값만 취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런과 이 L 인피니티 디스턴스 각각 값을 가지고 RCF를 계산합니다. RCF는 Relative Counterfactor라고 해서 아래 왼쪽 그림에서 보신 것 같이 TQ와 T' 눈 사이 거리 대비 TQ와 T'에 대한 거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는 생성된 T'이 실제 T' 눈보다 더 나은 카운터 팩처를 생성했는지를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RCF 값이 작을수록 더 프록시미티가 높고 간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L1과 L 인피니티를 통해서 RCF를 계산한 결과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 이 사용된 카운터 팩처들은 T' 눈 카운터 팩처와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 왓처 논문에서 나온 그 수식을 기반으로 카운터 팩처를 생성한 이제 WCF, 그리고 네이티브 가이드 방식으로 생성한 이 네이티브 가이드 CF,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했고, 기준점이 되는 이 눈 CF 대비해서 WCF와 네이티브 가이드 CF 모두 L1에서는 그 RCF 값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오른쪽에 L 인피니트 그래프 결과값에서는
이 WCF가 거의 2배가량 점수가 올라간 것을, 값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이 전체 시계열 중에 그 어떤 특정 값들이 그 스파이크, 그러니까 즉 잘못된 급격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WCF 대비해서 이 네이티브 가이드 CF가 어떤 프로시미티나 스파시티에 대해서 일단 로버스트한 부분이 있다, 안정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평가는 이제 플러서빌리티와 다이버시티 관련된 평가입니다. 생성된 카운터 팩처들이 실제 데이터 분포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속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OOD, 이 Out of Distribution 탐지 기법들을 사용하는데요. Local Outlier Factor, Isolation Forest, 그리고 원 클래스 SVM을 적용해서 생성된 카운터 팩처가 정상 분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실험 결과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네이티브 가이드가 생성한 카운터 팩처들은 기존의 이 W, 와처 CF 방법보다 OOD로 탐지될 확률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는 결국 더 높은 플러스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시각화 그래프를 보시면 서로 다른 카운터 팩처들을 여러 개를 생성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이 사용자 맞춤형 설명 제공과 또 잠재적 분류 기준 탐색에 유용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인스턴스 베이스드 익스플래네이션 논문인 그 PTAP 관련된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논문은 KDD 2021년에 게재가 되었고, 카이스트 최재식 교수님 연구실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딥러닝 모델 내부 채널의 활성화 구간을 기반으로 해서 대표적인 시간 패턴인 프로토타입 TAP, 즉 PTAP를 추출해서 모델 예측을 어떤 인스턴스 베이스로 설명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제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딥러닝 모델에서 이제 학습이 진행될 때 특정 채널이 특정 구간에서 높은 활성화 값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을 시계열 관점에선 TAP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Temporally Activated Pattern이라고 해서 이 TAP는 모델이 입력 시계열 중 특히 중요하게 반응하는 부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TAP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대표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TAP들 중에서 전체 데이터 분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간들을 선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선별된 시계열을 프로토타입 또는 프로토타입 TAP, 즉 줄여서 PTAP라고 합니다. 이러한 프로토타입은 모델의 복잡한 판단 과정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델의 의사결정 근거에 대한 직관적 설명을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토타입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윈도우 기법으로 짧은 시퀀스로 스플릿하고, 이 스플릿된 그 시퀀스들을 각각 인풋으로 시계열 CNN 모델에 넣어서 모델 내부의 각 채널의 액티베이션 분포 값을 구합니다. 그때 이제 각 채널별 액티베이션 맵에서 활성화 값이 높은 지점들을 식별하는데요.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대응되는 입력 시계열 구간 액티베이션 값 집합을 TAU, Temporally Activated Unit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점 기준으로 입력 시계열의 서브 시퀀스를 추출한 것을 이제 TAP, 그러니까 Temporally Activated Pattern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TAP들을 모아놓은 것을 해당 채널의 TAP set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때 모든 TAP들을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TAP들을 모아놓은 이 TAP set으로부터 MMD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대표 TAP인 PTAP, 즉 Prototype
TAP를 선택을 합니다. 이때 MMD는 두 분포 간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서 선택된 PTAP들의 이제 분포와 전체에 해당되는 TAP 셋의 분포가 최대한 유사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는 곧 전체 전체 TAP들을 보지 않아도 선택된 이제 프로토타입들만으로도 모델이 학습한 시간적 패턴의 다양성과 특징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앞서 추출한 이 TAP들, 즉 TAP 셋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하는 이 MMD 알고리즘의 수학적 원리와 구현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MD는 Maximum Mean Discrepancy의 약자로 함수 공간 어떤 F 안에서의 P와 Q 분포를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함수 F를 잡고 두 분포의 기대값 차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 MMD에 대한 수식인데요. 여기서 이 SUP는 슈프리멈을 뜻하는데 argmax처럼 가장 큰 값을 주는 함수를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MMD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도록 하는 함수는 Reproducing Kernel Hilbert Space, 즉 RKHS에서 커널 함수 K가 주어졌을 때 이 아래에 그 식을 가진 이 fx 식을 가지는 함수로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fx는 입력 x가 두 분포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힐베르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베르트 스페이스는 함수를 벡터처럼 다루는 공간으로 입자의 상태를 기술하는 파동함수로 이해하기 위해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개념을 함수로 일반화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파동함수 psi x는 입자가 어떤 위치 x에 있을 확률 진폭을 나타내고 입자의 상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때 입자가 x에 있을 확률 밀도는 파동함수 psi x의 복소수 절대값을 제곱한 값, 즉 psi x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파동함수는 일반적으로 진폭과 이제 위상을 아래 그림처럼 이제 어떤 파동을 가지고 있는데 진폭과 위상을 포함하고 있는 복소수 함수이기 때문에 이 확률 밀도가 항상 이제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파동함수의 켤레 복소수, 즉 컨주게이트를 곱해서 실수 형태의 값을 얻게 하는데요. 이는 아래 예시처럼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 이제 3차원 벡터들이 있을 때 이 3차원 벡터들의 내적을 통해 스칼라 실수값을 구하는 것과 비슷하게 힐베르트 공간에서도 파동함수와 그 켤레 푸사이스타의 내적을 계산해서 어떤 각자 어떤 위치에 해당되는 그 입자들의 이제 확률 밀도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이제 브라켓 표현 방식에 따라 이제 꺽쇠를 양쪽에 갖고 있는 형태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힐베르트 공간에서 파동함수를 내적 형태로 정의를 하면 특정 위치 x의 존재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파동함수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파동함수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함수 f에 대해서도 벡터 공간을 이루고 내적이 정의되며 쿠시 수열도 수렴할 수 있다라고 가정이 되는 함수 f는 이 힐베르트 공간에서도 이 함수 f를 다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어떤 확률密도 값이 아니라 특정 지점 x에서의 함수값 f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fx를 찾기 위해서는 힐베르트 자체 공간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또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이 목적을 위해서 RHKS, Reproducing Kernel Hilbert Space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RKHS에서는 함수 f와 커널 함수 kx 사이의 내적을 통해 함수의 특정 x 지점에서 함수 fx 값을 직접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식처럼
이 꺽쇠 표시로 되어져 있는 이 f와 kx의 내적 값으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서 커널 함수 kx는 일종의 기저 벡터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함수 f를 이 기저들과의 선형결합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함수값을 내적을 통해서 다시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reproducing property라고도 합니다. 이를 다시 데이터 기반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함수 f에 대해 이제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 x1, x2, xn 등의 각각에 대응하는 커널 함수 이 kxi로 고정하고 RKHS의 서형성 성질에 의해서 커널 함수들의 선형결합으로 이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서메이션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MMD로 돌아와서 분포 P 평균과 분포 Q 평균의 차이를 이제 목적 함수 LF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 이 LF는 RKHS의 reproducing property에 의해 함수 F와 두 분포의 평균 커널 함수 차이의 내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P 분포 평균과 Q 분포 평균을 각각 µP와 µQ로 정의를 하면 F와 µP-µQ의 어떤 내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결국 이 F와 이 µP-µQ 사이의 최대값 내적을 구하는 문제로 다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적값은 F와 µP-µQ가 서로 같은 방향일 때 최대가 될 것이고요. 본 논문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이 MMD 정의에 따라서 이제 어떤 무한으로 발산하는 것을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 F놈은 1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최적 F는 µP-µQ 방향을 따라 단위 벡터로 정규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식처럼 이제 F 스타 X는 이 놈 µP-µQ 분의 µP-µQ와 µP-µQ의 내적, 즉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전개가 가능하고요. 이는 다시 한번 이제 풀었으면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제 fx 값이 이제 도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MD를 이제 µP-µQ 놈으로 이제 정의가 되었을 때 이 내적 기반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MMD를 제곱한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래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전개가 가능하고요. 이때 이 세 개의 항으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세 개의 항은 먼저 원래 분포 P의 내부 유사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항은 두 분포 간 교차 유사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항은 선택된 프로토타입 Q의 내부 유사도를 나타내는 항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MMD 제곱을 최소화하는 프로토타입 집합 S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때 이 집합 S를 찾는 조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그리디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 함수 JBS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성해서 이 값이 최대화될 때의 프로토타입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는데요. 이 식은 전체 TAP의 유사도 평균에서 프로토타입과의 차이, 그러니까 즉 MMD 제곱을 빼서 프로토타입 집합 S가 전체를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즉 JBS 값이 클수록 프로토타입 S가 전체를 잘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디가 항상 좋은 결과를 주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유효하게 하려면 모노톤 서브 모듈이라는 함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노톤 서브 모듈리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 모듈러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집합 S의 아이템 A를 추가했을 때 이득이 집합이 작을수록 크고 집합이 클수록 작아지는 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함수 f가 집합 오메가의 어떤 몇 급수 이런 부분 집합들을 입력으로 받고 실수값을 출력하는 함수다 라고 할 때 함수 f가 서브 모듈러 성질을 가진다는 것은 x를 추가했을 때 f 값이 증가하는 정도가 작은 집합 x일 때가 큰 집합 y일 때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처음에는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이 나중에 더 추가할수록 그런 이득이 점점 덜 유익하다, diminishing return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monotonic이라는 것은 이제 단조성으로서 집합이 커질수록 함수값도 절대 감소하지 않고 같거나 증가하는 성질로 그냥 흔히 그냥 다다익선 같은 의미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노톤 서브 모듈러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커널 행렬을 제한을 한다면 이 그리디로 방식으로도 좋은 품질의 프로토타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 아무 커널을 가져다가 이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함수 JBS가 서브 모듈러하고 모노톤 한 것을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커널 행렬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세 가지의 커널 행렬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모든 값이 0 이상이어야 한다. 돈 네거티브여야 하고 대각 원소가 일정해야 되고 대각이 우세한 성격을 가진 커널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TAP는 유사해야 하고 다른 TAP들과는 덜 유사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TAP를 선택할 때마다 얻는 이득이 점점 감소하는 서브 모듈런 성격, 그리고 아무리 TAP를 추가해도 전체의 유사도는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모노톤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 덕분에 그리디 방식으로 좋은 품질의 프로토타입 세트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한 커널이 이제 RBF 커널이 되겠습니다. 이 RBF 커널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때 이 감마를 크게 하게 되면은 이 x와 x 프라임이 조금만 달라도 이제 커널 값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다이고널 더미넌스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톤 서브 모듈리티 조건을 만족하기 쉬운데요. 반면에 시간축에서의 이동, 그러니까 템포럴 시프트가 발생했을 때 이 커널 값이 매우 민감하게 바뀌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라도 시간이 조금만 어긋나면 유사도가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 이 프로토타입 셀렉션 과정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램 커널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램 커널은 TAU로 변환된 그 히든 피처 벡터들 사이의 내적을 커널 함수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입력 로우 스페이스의 거리 기반 유사성 대신에 이 딥러닝 모델이 추출한 특성 공간, 그러니까 히든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유사성을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시간적 시프트에 훨씬 강인한 유사도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TAP 자신과의 유사도가 높고 다른 TAP들과는 상대적으로 유사도가 낮아지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이고널 더미넌스 구조를 유도할 수가 있어서 그레디 선택 과정에서 서브 모듈러하고 모노톤한 성질을 만족시켜 최적에 가까운 TAP들로 안정적이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고널 더미넌스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커널 행렬을 P 제곱한 그램 P 커널도 실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으로 앞에서 추출한 PTAP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시각화를 진행합니다. 검정 실선은 원본 입력 시계열 데이터이고 시계열 중 모델이 주목한 구간인 TAP를 컬러 점선으로, 그리고 선택된 PTAP는 컬러 실선,
그리고 선택되지 않는 TFP들을 컬러 그림자로 시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쓰이는 데이터셋은 UWave, 그리고 FORD-A, 스타라이트, 그리고 스마트폰 데이터셋 중에 하나인 HAR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레이어를 가진 CNN, Temporal CNN, 그리고 9개의 레이어층을 가진 ResNet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64 사이즈, 그리고 에폭스는 500이고요. 그리고 탑5, TAP를 선정하는 임계점으로서 이제 탑5%를 사용을 했고요. 프로토타입 개수는 64개이고 스타라이트만 32개로 선정을 하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실험은 모델의 히든 레이어와 채널 각각의 PTAP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각각 HAR 데이터와 UWave 데이터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두 데이터 모드에서 레이어 1과 같이 낮은 레이어층에서는 C계열의 어떤 모양이나 변화점, 피코 구간에서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높은 레이어층을 가진 부분에서는 전체의 구조나 추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에서 활성화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PTAP 프레임워크의 프로토타입 선택 품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프로토타입들이 실제로 입력 데이터를 잘 대표하는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실험입니다. 실험 방법은 각 TAP 시퀀스에 대해서 어떤 프로토타입들이 그 시퀀스 안에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서 멀티합 벡터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시퀀스별로 어떤 프로토타입이 존재하는가를 나타내는 벡터를 입력값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멀티합 벡터를 기반으로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을 훈련시켜 레이블을 예측하는 문제로 설정하고 프로토타입 셀렉션 방법으로는 K-미두이스, RBF, 그램P 등의 4가지 방법을 가지고 프로토타입 M개를 설정했을 경우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램 커널 기반과 이제 그램P 커널 기반의 방식이 대부분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내적 기반의 유사성, 그램 커널이 결정에 더 필요한 정보를 잘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RBF 커널은 이제 소수의 프로토타입을 사용할 때의 정확도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수학적으로 안정성은 높지만 시간적 이동, 그러니까 템포럴 시프트에 대해 민감한 패턴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분리력은 뭐 약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램 방식은 프로토타입 개수가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내려가는 것을 이제 포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선택된 프로토타입들의 커널 행렬이 더 이상 다이고널 도미넌스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P를 제곱한 형태인 그램P 방식을 사용해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UWave 시계열 데이터셋에서 선택된 프로토타입들이 얼마나 다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관찰한 정성평가입니다. 실험 방법은 CNN 모델로부터 64개의 프로토타입을 생성하고 각 프로토타입에 속하는 서브 시퀀스들을 선택합니다. 이때 서브 시퀀스와 프로토타입 간 유사도는 각각 그램과 RBF 커널로 계산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피규어에서 이제 RBF 커널 행렬과 그램 커널 행렬을 이용해 얻은 프로토타입 결과와 샘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그램 커널 결과에서 그룹 1과 그룹 18이 M자와 벨 모양의 차이를 잘 분류해서 A와 B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램 기반 프로토타입 선택 결과가 직관적으로도 수긍이 가능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RBF 커널 기반으로 선택된 그룹 2와 그룹 7은 보기에도
판단이 애매하게 분류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실험은 PTAP 프레임워크가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분석한 실험 결과입니다. 모델이 학습 중에 보지 못했던 데이터, 그러니까 OOD에 대해서도 프로토타입 기반 설명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분석의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왼쪽 열에 제시된 예시는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와 프로토타입이 매우 잘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테스트 데이터는 프로토타입이 대표하는 패턴과 전체적으로 높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PTAP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패턴을 잘 포착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열에 제시된 예시는 테스트 데이터가 프로토타입과 일부 구간에서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에서는 실제 데이터의 패턴이 프로토타입과 다르게 나타났고, 이는 PTAP가 단순 매칭이 아니라 패턴의 부분적 차이까지 세밀하게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열에서도 테스트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PTAP 프레임워크가 단순히 가장 가까운 프로토타입을 매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까지 시각화로 표시해주고 있고, 모델이 덜 확신하는 영역을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결론입니다. 오늘 XIA 세미나에서 소개해드린 인스턴스 베이스, 즉 사례 기반 설명 방식을 통해 모델의 예측 결과를 보다 직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소개했던 네이티브 가이드 방식은 쿼리 인스턴스에서 중요한 구간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발레를 생성해서 이 구간이 달랐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직관적이고 현실성 있는 카운터팩추얼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결정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PTAP 방식은 모델 내부의 활성화 채널을 분석해서 가장 강하게 반응한 대표 서브 시퀀스, 즉 TAP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예측 결과를 사례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입력이 어떤 대표적 사례들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예측에 대한 해석 가능성과 직관적 신뢰도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밑의 예시는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설비 데이터를 각각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의 장점들을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